네, 21대 국회 개원 50여일 만인 오늘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인사청문회를 시작으로 국회가 정상화 궤도에 돌입했습니다. 야당은 여론이 좋지 않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정조준하면서 인사청문 대상자들의 자질과 도덕성 검증에 주력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정치권 소식 김영준 명지대 교수,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특임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어서 오십시오. 요즘에 가장 핫한 이슈 하면 바로 부동산 문제 아닐까 싶습니다. 그중에서도 이 그린벨트가 정치권의 관심 벨트로 떠올랐는데요. 그린벨트를 둘러싼 정치권의 말말말 영상으로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그린벨트 문제 나오셨으니까 이거 첨예한 문제니까 의견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요. 그게 관련된 어떤 논란을 네. 풀어가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지. 예, 정부가 강한 의지를 피력하면 할수록 관심 없었던 국민들도 지금 부동산에 관심을 갖게 되는 굉장히 아이러니한 이런 상황이 됐는데, 특히 그린벨트 문제 관련해서 지난주에 홍남기 부총리 그리고 네. 박선호 국토부 차관 예, 발언이 좀 왔다 갔다 했었는데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해제 쪽으로 좀 가나 했는데 다시 신중론으로 지금 네. 돌아선 분위기예요. 바로 그 때문에 이 지금 오늘 그 조간신문의 그 제목을 보면요, 어느 한 신문은 오락가락하고 있다. 예. 또 다른 신문은 그거보다 더 나가서 카오스다. 카오스라는 게 바로 혼동 그 자체라는 예. 것이죠. 많은 국민들이 실제 이렇게 느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세금과 이 또 이 뭡니까 규제 일변도로만 부동산을 잡기는 힘들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그린벨트를 풀어서라도 주택을 공급해야 되겠다는 그런 절박감들이 아마 반영이 돼서 그린벨트 해제론을 들고 놓은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민주당의 뭐 소위 말하는 대권 주자들 그리고 유력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것이 잘못된 정책이라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뭐 당장 예. 이 지금 그린벨트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도시의 환경, 뭐 도시의 허파 이런 그 가치 자체가 어떻게 보면 환경을 중시하는 이 민주당의 가치하고 상당히 부합된다. 그런 측면. 그리고 또 하나는 그린벨트를 만약에 훼손됐을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 그 도시의 주거 환경에는 지금 불가역적인 치명타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이 섣부른 또 이 그린벨트 개발 자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지금 공영 개발을 할 경우에는 일종의 분양가가 상당히 다른 시세보다 낮을 경우에는 일종의 로또 당첨이 될 수 있다. 예. 또 다른 측면은 또 지금 이제 그린벨트 해제하는 지역이 결국 서울이라고 한다면 서울의 집중 심화를 더 이제 가속화시킬 수도 있다. 예. 그러한 것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더 큰 화를 부를 수 있다는 아마 그런 판단들이 지금 아마 이 정책 당국자들과는 달리 이 유력 정치인이나 대권 주자들 입장에서는 강하게 지금 반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득보다 실이 많다는 판단이 좀 네. 많아지는 것 같다. 지금 오락가락한 발언들 저희가 그래픽으로 정리를 해서 보면은 이게 불과 일주일 사이에 이렇게 쭉 나온 발언들이거든요.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좀 평가를 해보고 싶은데요. 이렇게 아주 그린벨트 문제가 쟁점화된 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개원연설을 통해서 야당이 얘기하는 공급 물량을 확대하는 분야까지도 포함해서 다양한 접근 방식으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예. 당연히 시장에서는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제 그린벨트는 해제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신호를 보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제가 이제 관심 있게 보는 거는 이 짧은 5일 동안에 많은 대권 주자가 정책적 사항에 대해서 자기가 얘기를 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저는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 이
대통령이라든지 정부가 얘기한다 해서 일사불란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다양한 목소리가 나와서 거기서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은 오래간만에 저는 당정에서 이런 것을 경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경험한 적이 있으신가요? 거의 없습니다. 한번 딱 결정을 하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인 부분들이 있었었는데 그런 것들이 다원주의적 방식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한다고 한다는 면에서 봤을 때는 저는 얼마든지 좀 환영할 만한 것이다. 예. 다만 어떠한 중요한 정책적 사항에 있어서 대권권에 있는 분들이라 이런 분들을 얘기할 수 있지는 모르겠지만 이 특히 장관들을 포함해서 실무자가 아닌 경우에 예.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오히려 이게 굉장한 정책 혼선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뭐 국무회의장에서는 얼마든지 얘기할 수는 있지만 예. 이것이 그 국무회의장 바깥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게 바로 국민들이 가장 싫어하는 정책 혼선이라는 걸 가지고서 질타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이제는 이 문제와 관련돼서 조금 한 템포 쉬고 예. 그리고 정제된 단어 그리고 청와대도 마찬가지죠. 의견이 거의 뭐 수렴이 된처럼 얘기를 하고 있다가 또다시 이제 신중하게 간다고 얘기를 하니까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되나 이런 것들이 예.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정부가 비판받는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는 있다. 다양성은 좋은데 그 다양성에서의 신중성을 어떻게 담보할 거냐가 이게 중요한 과제로 남는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뭔가 정책이 최종 결정되기 전에 논쟁을 오히려 하는 것이 좀 오히려 건강해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다만 이제부터는 좀 정제된 발언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얘기 해주셨습니다. 또 그럴 것이 정치권에서 굉장히 많은 훈수들이 좀 나왔는데 의외의 인물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언급 부분인데요. 전국에 돈이 몰리는 그린벨트가 풀리면 투기판이 될 것이다. 그리고 금융과 부동산을 분리하는 금부분리 정책을 제안을 했는데 이 금부분리라는 거는 투기하고 투자를 구분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그렇죠. 어떤 뭐 얘기인가요? 예를 들면 그동안 우리가 이제 분리와 관련된 금산분리라는 게 있었는데 예. 금융인 자본과 산업자본을 분리해야 된다. 자칫 잘못하면 금융자본이 상당히 산업자본을 하게 될 경우에는 산업자본이 금융을 지배할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은행 같은 그 공공적인 이런 그 금융기관이 이 재벌의 사고공고가 될 수 있다는 뭐 그런 측면에서 분리의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거 비슷한 차원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 은행의 빚을 내서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에 지금 그러니까 투자를 하는 그러한 형식 자체가 어떻게 보면 돈 놓고 돈 묻기식 투기로 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과 분리는 그러니까 그 산업과 금융을 분리하듯이 분리하자는 것이 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이야기인데 여기에 대해서 뭐 야권 일부에서는 듣보잡 이론이라고는 하지만 아마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는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본인도 오늘 또 이 지금 또 자신의 또 소셜 미디어에다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부동산이 지금 투정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국무위원으로서 아무 말도 안 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일각에서는 또 이렇게 평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 내년에 지금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예정되어 있는데 지금 서울시장을 지금 그 염두에 두고 지금 하고 있는 발언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다는 것이죠. 예. 지금 그 추미애 장관이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는 부분이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반대거든요. 예. 사실 지금 박원순 시장이 그 유고가 되면서 지금 그 박원순 시장이 그린벨트 이 해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를 했는데 지금 뭐 국토부나 이런 데서 그린벨트를 지금 풀려는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이런 정치적 압력을 과연 버텨낼 수 있을까? 서울시장이 없는 상황에서 예. 그런 차원에서 미리 지금 뭐 포석을 깔았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추미애 장관이 지금 이 부동산과 관련된 투기 세력과의 이 나름대로의 전쟁은 오래된 정치적 소신입니다. 그러니까 2017년도에 여당 대표 시절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지금 그 정당 대표 연설을 통해서 토지세 도입을 또 이야기하면서 토지 공개념 제도를 이야기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뭐 정당한 자신의 그 정치적 발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있는데 문제는 본인이 지금 법무부 장관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국무위원으로서 발언할 수 있죠. 그러나 국무회의장에 가서 이 관련 현안에 대해서 국무위원들끼리 토론할 때는 그 이야기는 해도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본인이 생각했을 때 그린벨트 해제 부분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면 법무행정을 통해서 그걸 실현할 수도 있거든요. 예. 예를 들면 지금 그린벨트 지금 그러니까 이 해제와 관련해서 그린벨트에 대한 그 훼손이 상당히 심각하다. 이래 되면 뭐 검찰을 통해서 이런 지금 그러니까 그린벨트 훼손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단속을 좀 강화라든지
그런 뭔가 지시를 투기에 통해서 대해서, 법무행정을 통해서 자신의 메시지를 내는 것도 한 방법이지 않을까? 예. 이런 식으로 하니까 지금 그러니까 모든 국무위원들이 이런 식으로 한마디씩 한다고 한다면 말 그대로 이 국정 운영에 상당한 혼선이 빚을 수 있다는 그런 우려도 저는 귀를 좀 기울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두 분 다 이제 국무위원으로서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수는 있는데 이게 국무회의장 안에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그렇습니다. 두 분 다 이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가 앞서 이제 영상 구성에서 백가쟁명 이렇게 네. 제목을 달기도 했습니다만 또 한 분 최근 대법원 판결로 기사 회생한 유력한 대권 주자죠. 이재명 경기지사 역시 그린벨트를 해제하면 투기 자산으로 전환될 가능성 100%라는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요. 자, 오늘 아침 인터뷰 내용 잠깐 듣고 오시죠. 신축 아파트도 공급이 필요한데 서울의 경우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는 상황에서 이 그린벨트 더군다나 강남의 핵심 요지의 그린벨트를 훼손해서 아파트를 공급하면 이게 가격차가 너무 커서 분양가하고 가격이 너무 커서 이게 아마 사상 최대 로또가 될 것이고요. 로또 분양, 네, 로또 네. 아파트. 그러면 아마 전국이 들썩거리게 될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 서울에 분양 자격이 있는 수도권 사람 할 것 없이 모든 걸 총동해서 청약할 거예요. 네, 그러면 막 온 동네가 난리가 날 텐데 이렇게 분양에 광풍이 불게 될 테고 두 번째는 주거 수단이어야 된다. 집은. 예. 근데 이게 아니고 투기 투자 자산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100%입니다. 네. 그린벨트를 풀면 투기 투자 자산으로 전환될 가능성 100% 얘기를 들었고요. 앞서 차재훈 교수님이 얘기하셨던 로또 아파트가 될 것이다. 이 얘기를 지금 이재명 지사도 하고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변 시세가 따라서 내려가야 되는데 주변 시세에 맞춰서 이제 이게 올라가게 되면 이게 일회성에 그치고 오히려 이 투기를 주장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런 의견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정부 들어와서 가장 지적을 많이 받은 거는 방향성과 의도는 좋지만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좀 많았었습니다. 지금 이제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공급 물량을 늘린 다음에 부동산을 안정시키겠다라는 그 목표는 참 좋잖아요. 근데 그것이 그만큼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거는 장담하기 어렵지만 지금 이재명 지사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로또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뭐 인터뷰 내용은 안 나왔지만 두 가지를 강조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거보다는 도심에서의 재건축이라든지 이 부분을 더 확대시켜주고 용적률을 높이는 지금 서울 대한민국의 용적률의 최고가 300%인데요. 제가 찾아보니까 뉴욕 같은 경우는 한 1,500%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용적률을 굉장히 높이는 그 다양한 방식의 이러한 그 부동산 안정책이 있는데 이러한 그린벨트 해제, 특히 서울 지역에서 그린벨트가 가장 많은 지역은 보니까 서초구가 가장 많고 그다음에 강남 지역이란 말이에요. 이 지역을 풀었을 경우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또 이게 분양가 상한제니까 끝나고 나서는 이 격차가 굉장히 크면 결국은 그것은 원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끔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결국은 로또 광풍이 불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꼭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렇게 백가장명식이라고 얘기하지 나오지 않습니까? 정말 정책 효과가 담보될 수 있을 정도로 최고의 정책 전문가를 중심으로 해서 이것은 저는 여당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봐요.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여야가 함께 민생 문제를 푼다고 한다면 부동산 문제와 관련돼서도 어떤 것이 최적인가를 가지고 국회 차원에서 여야가 함께 초당적으로 부동산 대책을 논의할 수 있는 그런 나름대로 새로운 의정 문화를 좀 만드는 그러한 좀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어쨌든 공급은 해결돼야 되고 여러 가지 방안 중 하나로 이제 그린벨트 문제가 거론이 됐는데 그렇다면 국민들은 이 그린벨트 해제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굉장히 궁금해서 YTN이 여론조사를 실시해 봤는데요. 자, 해제할 필요가 없다. 해제하지 말아야 된다가 60.4%. 국민들은 그린벨트 해제 필요성에 대해서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뭐 좀 압도적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예, 뭐 오늘 이 정도의 여론조사라고 한다면 정책을 지금 집행하는 당국자 입장에서 상당히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린벨트에 손대면 안 된다는 국민 절대 다수의 민심이라는 것이죠. 저는 지금 이 민심과 관련해서 저는 두 가지 점을 주목을 했는데요. 지금 사실 지금 그린벨트 해제하자는 지역이 서울입니다.
그럼 지금 서울에 가면 지금 그 이 주거하고 계신 분들의 생각 어떠느냐? 61.8%가 반대예요. 더 높네요. 예, 그러니까 예. 1.4%나 평균 전체보다 1.4%가 더 반대예요. 예. 정작 지금 이 서울에 살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 지금 그린벨트 풀면 특정 지역, 특정 계층만 혜택을 본다. 예. 이러한 식의 정책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인들 입장에서도 또 사실 그린벨트가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심의 허파 구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지금 당장의 지금 부동산을 잡겠다고 해서 지금 이제 도심의 허파를 허무는 결과가 되면 자신들이 지금 살고 있는 지역에 상당한 이 지금 피해가 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주목되는 부분이 30대와 40대의 반대 비율입니다. 30대는 69.7%고요. 40대는 무려 72.9%가 반대를 하고 있어요. 예. 자, 그런데 지금 이번 부동산 이 지금 이 그 가격 상승과 관련해서 가장 큰 불만이 많다고 하는 사람들이 3040 바로 이 사람들이 지금 이제 무주택자들이고 이 주택에 대한 그 수요자들이거든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도 지금 이렇게 그 그린벨트를 풀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것이죠. 오히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도심 내 재개발, 뭐 용적률 완화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물꼬를 트는 것이 맞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지금 다주택자들에 대한 그러니까 이 부동산 이 투기에 대한 그 이 불로소득 이런 부분들을 잡되 이 지금 실거주 1주택자한테는 어떤 식으로든 뭐 테러를 좀 열어달라, 네. 출구를 열어달라는 이런 의견이 이번 그 여론조사에 담긴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그린벨트가 문제가 아니더라도 어떻게든 뭐 공공 문제 해결해서 부동산 시장을 좀 안정은 시켜야 되는데, 자, 오늘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연설을 오전에 했는데 여기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다시 거론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개인적인 예. 의견만 말씀을 좀 드리면 저는 청와대를 포함해서 전부 다 옮겨야 된다는 주장이에요. 지금 이제 야당은 예. 위헌 판결 내렸는데 무슨 말이냐라고 하지만 예. 위헌 소송은 수차례 제기됩니다. 아, 그러니까 한 번만 끝나는 건 아니에요. 예. 지금 이제 간통죄가 폐지됐지 않습니까? 이 간통죄 몇 번 만에 됐냐? 5번 만에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바뀌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거론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 이렇게처럼 행정 쪼개져 가지고 예. 하는 거는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문제를 가지고 저는 헌법재판소가 좀 판단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뭐 워싱턴 DC 같은 경우 보면 거의 행정도시고 뉴욕 같은 경우는 결국 산업하고 비즈니스 중심으로 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형적으로 쪼개져 가지고서 움직인다는 거는 거의 제가 볼 때 비효율의 낭비가 극치를 이루어지고 부동산 문제도 실은 이거와 연관성이 있다고 한다면 국토규정발전적 차원에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걸 좀 분산시킬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청와대, 국회 모두 다 행정도시로 가는 것이 가장 확실하게 나름대로 효과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물론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국민들의 여러 가지의 나름대로의 판단이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2년 후에 대선에서 이 문제가 분명히 다시 불거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특정한 대권 주자가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안을 하고 그리고 끝나고 나면 또다시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뭐 위헌 소송을 하든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으나 한 번 정도는 다시금 저는 헌법재판소에서 이 문제가 신중하게 한번 좀 검토할 필요가 있고 그 당시에 판결 내용이 아니 관수법에 의해서 소홀히 있어야 그 부분도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었어요. 다시 한번 저는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국토를 균형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오늘 김태년 원내대표의 문제 제기는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국회, 청와대, 정부 모두 세종시로 옮기자. 이게 참여정부 때 한번 시도하다 위헌 판결 그렇죠. 때문에 이제 네. 스톱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뭐 판결이라는 걸 말씀하신 대로 계속 제기가 되면 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제기할 만한 일이다 보시는데 차재훈 교수님. 예, 저도 저는 뭐 김영희 교수님 생각에 저는 100% 찬성인데요. 사실 앞서 말씀하셨지만 2004년도 당시 헌법재판소가 이것이 위헌이라고 했던 것이 관습헌법이라는 이상한 논리를 갖고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600년 동안 그러니까 지금 서울이 그러니까 수도였기 때문에 이것은 헌법이 명시되지 않았다도 간섭적으로 이거는 명시된 것이다. 마찬가지라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 논구를 들고 나왔는데요. 상당수 국민들이 고개를 갸웃거렸거든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오늘 김태년 지금 원내대표가 이 이야기를 하니까 일각에서는 개헌하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개헌 굳이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한 번 더 행정수도에 대한 이 법을
다시 재정을 하면 이 지금 이제 뭐 과반수 이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통과시킬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일각에서는 그럼 또 위헌 소송 제기하겠죠. 예.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심판을 한번 받아보라는 겁니다. 지금 16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면서 국민들의 인식 그리고 재판부를 구성하고 있는 헌법재판관들의 구성이 다 바뀌었어요. 그만큼 사회적인 그러니까 이 인식이 바뀌고 그리고 또 지금 이 수도가 이렇게 분할되어 있는 상황에서 상당히 비효율이 지금 빚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지금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집중 문제가 지금 아주 우리가 지금 우리가 딱 보고 있듯이 부동산의 양극화 문제로 이렇게 바로 직결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저는 헌법재판소의 생각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좀 책임을 지고 이 정부 여당이 과감하게 이 지금 수도 이전 부분은 과감하게 조금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만들어진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김태년 원내대표가 일단 한번 화두를 던졌습니다. 네. 이거는 좀 본격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두 분 다 의견 일치를 지금 보여주셨는데요. 자, 어쨌든 부동산 이 뭐 집값이 계속 천정부지로 뛰다 보니까 민심은 좀 어수선한 이런 상황인데요. 자, 이런 민심이 반영된 건지 모르겠는데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를 보면은 긍정과 부정, 즉 YTN 여론조사 맞습니다. 이 총선 이후에 봤을 때는 긍정, 부정 평가가 이게 데드크로스가 난 건 처음이거든요. 그렇죠. 62.3% 5월 3주에 저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예. 굉장히 많이 하락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여론조사를 보면서 깜짝 놀란 게 이번 조사에서 네. 있는데요. 실은 집권 여당을 아주 강력하게 지지하는 5대 계층이 있습니다. 흔들림이 없어요. 뭐 잘 아시겠지만 30대, 네. 그리고 진보, 그리고 여성, 예. 호남, 화이트 칼라, 사무직이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30대에서요. 무려 14.4%가 저는 여론조사에서 30대 지지에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가 이렇게 많이 떨어진 거는 처음 봅니다. 근데 이게 정당 지지도 마찬가지예요. 예. 민주당 지지도도 30대에서 무려 15.5%포인트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은 뭐냐면 여성과 30대에서 이렇게 현재 대통령과 정당 지지도에서 굉장히 나름대로 출렁거렸다는 거는 주목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작년에는 인사 문제 가지고 출렁거렸지만 이번에는 정책적 사안 가지고 출렁거리고 있다는 예. 겁니다. 이래서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정부가 부동산 정책 문제라든지 비정규직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 정책적 사항에 대해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이 추락하는 지지도는 더 악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예. 그리고 과거의 패턴을 보면 역대 정부를 보면 꼭 집권 말기에는 친인척 측근 비리가 마지막에 터집니다. 그때는 완전 속수무책이에요. 그러니까 인사에서 시작해서 정책 실패 그리고 만약에 정권 차원의 비리까지 나온다고 한다면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릴 수 있는 부분들이 예. 지금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빨리 특히 이제 부동산 정책 문제라든지 정규직에 대한 문제라든지 특히 대북 문제라든지 뭐 등등 그런 상황 속에서 또 다른 정책 어젠다를 제시를 했어요.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 정책. 예. 그러니까 끊임없는 어젠다만 제시되지 실질적으로 소주적 성장을 하겠다, 혁신적 포용 국가를 하겠다, 평화 경제를 하겠다. 지금 이렇게 또 한국판 뉴딜 3년 사이에 굵직굵직한 대형 어젠다가 아무리 많이 제기된다 하더라도 성과가 없으면 결국은 이탈하게 되고 민심은 폭발한다. 예.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지금 굉장히 크리티컬 타임, 아주 결정적 위기 시기다라는 것을 정부가 꼭 염두에 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YTN 조사가 갖고 있는 함이 어느 계층에서 흔들리고 있고 왜 흔들리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간과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예.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긍정평가가 44.8%, 뭐 수치로 보면은 낮은 수치는 아니지만 추이를 좀 봐야 된다. 그렇습니다. 는 얘기시고 여성과 30대에서 많이 떨어진 부분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앞서 말씀하신 뭐 부동산 문제도 네. 그렇고 인국공 문제도 그렇고요. 그리고 박원순 시장 네. 성추행 의혹 뭐 이런 대처 문제 여러 가지들이 작용을 했을 텐데
자, 그렇다면 앞서 성과를 내야 된다 네. 김영진 교수님 얘기해 주셨는데 어느 부분에서 정부가 이 지지율을 회복하려고 하면 어느 부분에서 사실 성과를 이 거둬야 지지율 될까요? 관련된 여론조사가 결과가 나오면 정책 당국자나 아마 정부 여당 입장에서 이런 표현들을 많이 써요. 부박한 민심이다. 부박이라는 말 자체가 상당히 가볍고 뜬구름 같은 예. 민심이다. 민심은 항상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되돌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부박이라는 말에 이번에 이 지금 이 여론조사의 핵심이 담긴 것이 아닐까. 첫 번째 부는 부동산입니다. 예. 부동산과 관련해서 지금 정책에 대한 신뢰, 아까 말씀하셨지만 정책에 대한 신뢰가 지금 상당히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이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이 부동산 투기 잡는다고 하면서 이야기했던 것 중에 임대 사업자들에게 상당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가 이걸 갖다 소급 적용해서 지금 없애겠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부분들이 이 지금 이 국민들이 느꼈을 때는 이거 지금 뭘 하자는 건가? 완전히 지금 오락가락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예.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박인데요. 박은 결국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박원순 시장과 관련된 이 문제와 관련해서 물론 이제 일주일 전에 박원순 시장의 그러니까 지금 장례식이 있고 하는 그런 부분에는 뭐 조문의 시간이었지만 이제는 진실의 시간이 왔다는 겁니다. 진실의 시간이 왔을 때 지금 민주당이 결국 오늘 뭐 김태년 이제 원내대표도 국회 이 대표연설에서 피해자라는 호칭도 쓰고 재발 방지책 이야기했지만 제가 생각해서 상당히 만시지탄이었다. 국민들이 지금 체감하고 있는 상당한 이 지금 나름대로의 이 민주당의 정체성에 대해서 예. 상당한 의심을 갖고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 지금 집권 여당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한 박자 늦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이 박원순 시장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도 예. 대통령께서도 한 말씀 이제는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지금 공공기관 내, 더 나아가서는 이 직장 내의 위계와 위력에 의한 이런 지금 성추행이 상습화되고 있는 사회라고 한다면 이것은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사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에서 나의 국정 철학은 이것이고 이러한 부분들에서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놓겠다는 확실한 이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그 이유가 이번 여론조사에 담긴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자,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민주당이 당을 어떤 방향으로 이끄느냐 굉장히 중요한 시점 아니겠습니까? 오늘 당대표 최고위원 다 이제 후보 등록이 시작됐어요. 그렇습니다. 예. 20일부터 이제 오늘부터 정말 대장정을 시작돼요. 시작을 예. 하고 있는데요. 양강구도로 치러지기 때문에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네. 이낙연 대세론이 과연 유지될 것이냐라는 부분인데 조금씩 이제 지금 그 여론조사 지지도에서 조금 흔들리는 모습들도 있고 그리고 더 나가서 지금 양강구도로 가다 보니까 결국은 이낙연 대 반이낙연, 그러니까 이낙연 대 김부겸이 아니라 예. 이낙연 대 반이낙연 구도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닌가. 그런 예. 의미에서 보면 지금 뭐 대권 과도를 공식적으로 얘기는 하지는 않았지만 뭐 정세균 국무총리계라든지 뭐 이재명 계라든지 과거 박원순 계라든지 김두관 계 이런 분들이 다 뭉쳐서 다시 한번 연대를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것이 과연 나타날 것이냐. 더 관심 있는 거는 당대표 경선이기 때문에요. 일반 여론조사 민심보다는 당원들의 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특히 이제 당원 중에서도 권리당원이 있고 일반 당원이 있는데 이 권리당원이 한 40% 정도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 40%의 권리당원은 누가 보더라도 강성 친문의 성향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 조사 결과 과연 친문은 누구 손을 들 것인가가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뭐 전국적으로 돌면서 정책적 사항도 얘기를 하고 또 나름대로 어떻게 당을 이끌어갈 것이냐라는 부분인데 핵심은 이걸 겁니다. 지금 김부겸 의원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나는 중간에 당 대표를 그만두지 않고 2년간 당 대표를 만들겠다라는 거 하고 당대표 되면 대권에 도전 안 하겠다. 안 하겠다라는 거 하고 이낙연 지금 의원 같은 경우는 내년에 만약에 대선 후보로 나가려고 한다면 결국 3월 달에 그만둬야 되는 부분들이 나온다면 네, 4월에 재보선. 4월에 재보선인데 당대표가 없이 이걸 치를 수 있느냐라는 것이 굉장히 첨예하게 됐어요. 예. 특히 이제 박원순 시장이 이제 나름대로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또 서울시장 선거도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요소, 친문의 방향과 4월 재보궐선거 속에서의 대표의 역할, 이 두 가지가 핵심적 변수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네, 여러 가지 포인트들 짚어주셨는데 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 사이에서 어떤 관계 형성을 할지 이 네. 부분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YTN이 이제 현안 관련해서 여러 가지 여론조사를 했는데 오늘 보면 이 대선 주자 선호도 그 여론조사를 해봤거든요. 근데 이재명 지사 아마 이게 대법원의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결정 이후에 처음인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여론조사. 예.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낙연 의원하고의 그 차이를 오차 범위 내로 좁힌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저도 뭐 이재명 지사가 사실 어떻게 보면 정치적 촉시가 풀린 만큼 예. 상당히 지지율이 상당히 올라갈 거라고 봤지만 이 정도까지 상당히 격차를 좁힐 거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만큼 이재명 지사의 상승성 상당히 어떻게 보면 무서울 정도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지금 치고 올라오고 있는데요. 저는 이러한 부분들이 단순하게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의 정치적인 그러니까 걸림돌이 제거됐다고 해서 지금 무조건 올라가는 반사적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 지금 이재명 지사가 사실은 그러니까 대법원 판결 이후에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아젠다 이슈를 던졌어요. 그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정치적 순발력에서 탁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민심이 정말 그러니까 원하는 것이 뭐냐. 예를 들면 앞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린벨트 문제라든지 예. 그리고 또 강남에 이 지금 똘똘한 한 채를 갖고 있는 이 그러니까 실소유자들 일가구자들한테 대한 징벌적 가시 안 된다. 이러한 부분들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지금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도 지금 사실 또 중요한 또 이슈를 하나 던졌어요. 뭐냐. 내년 4월 달에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 내면 안 된다. 네. 그러니까 장사꾼도 신뢰 위기 있을 때는 손해보는데 어떻게 정치가, 그 공당이 지금 그러니까 이 당원으로 규정되어 있는 걸 갖다가 무시하면서까지 후보를 낼 수 있느냐.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이렇게 강하게 치고 놓는데 반대적으로 이낙연 이 지금 의원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전에 뭐라고 했냐면 이 지금 후보 낼지 안 낼지는 현 지도부가 빨리 결정하라고 자신의 이야기가 아닌 것처럼 남에게 떠미는 듯한 모습을 보였고 오늘은 또 이재명 지사가 이 이야기를 예. 하니까 뭐라 하냐면 한 사람이 그 결정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재명 지사가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정작 중요한 것은 이낙연 의원의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자, 이 두 사람의 극명한 차이는 제가 봤을 때는 자기 정치와 자기 비전이 있느냐 없느냐가 지금 상당히 유권자들한테 차이로 지금 오고 있는 것이 아닐까? 예. 자, 그렇다고 한다면 뭐 물론 이제 이낙연 의원 입장에서는 이제 전당대회에 들어서면 자신의 이 정치적 비전을 이제 이야기를 하겠지만 사실 그동안 너무 대세론을 이 깨질까 너무 좀 진지하고 신중하게 접근하면서 그러다가 상당히 시간과 기회를 조금 까먹은 측면이 있다. 그래서 과연 전당대회에서 얼마만큼 자신의 그러니까 비전과 소신을 보여줄지 네. 그 부분이 아마 앞으로 저는 제가 보는 가장 큰 관전 포인트입니다. 예. 오늘 조사에 숨어있는 2인치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뭐냐면 정말 따라오고 있지만 계속 지지하겠느냐라고 물어보면 이낙연 후보 지지자들은 74%가 계속 지지한다고 계속 한 지지한다. 반면에 예.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이재명 후보 지지자는 55.3%밖에 얘기 안 나왔기 때문에 그렇군요. 결국은 대법원의 효과에 대한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 지금 뭐 최 교수님 말씀에 저는 동의를 하지만 여전히 이낙연 대세론이라는 것이 그렇게 현 상황 속에서 쉽게 무너지지는 않을 것이다. 예.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것이 결국은 당대표 경선에서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여러 가지 변수들까지 저희가 살펴봤고요. 국회도 뭐 7월 한 달 굉장히 바쁜데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까지 굉장히 바쁩니다. 저희가 국회 주요 일정들을 조금 보면 조금 전에 저희가 봤었던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청문회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오전에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연설이 있었고요. 내일은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 연설, 그리고 22일부터 24일까지 대정부 질문 있고요. 목요일에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에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청문회. 자, 이렇게 굉장히 바쁜 일정들이 예정돼 있는데 오늘 오전에 이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연설 얘기 앞서 잠깐 해봤는데 뭐 행정수도 이전 문제뿐 아니라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자, 그 가운데서도 최근 소속 그 광역단체장의 불미스러운 사건들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했는데요. 이 내용 듣고 오시겠습니다. 민주당은 소속 광역단체장의 불미스러운 사건들에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피해자들께 사과드립니다. 민주당은 피해자 보호와 진상규명, 대책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성희롱, 성폭력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직장 내 상급자, 특히 고위공직자의 성비위 사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지자체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예방 대책도 점검하고 보완하겠습니다.
사과도 했고요. 그리고 지난주 내내 이제 피해자, 피해 호소인 이런 발언, 호칭 논란이 좀 있었는데 여기서 피해자라고 명확히 호칭을 하는 이런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즉이 법률적 용어가 아닌 거를 가지고 자꾸만 쓰다 보니까 국민들이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바로 잡은 거는 이제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하고요. 김태년 원내대표가 책임을 지겠다는데 도대체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될지. 제가 이제 박원순 시장 관련돼서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은 게 뭐냐면 광역단체장 중에서 처음으로 성평등위원회를 만들었고요. 젠더 특보도 만들었고 그리고 성폭력 매뉴얼도 만들어가지고 정말 여성 인권에 대해서 앞장섰던 분이었기 때문에 더 충격적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맹점이라는 게 발견이 됐지 않습니까? 뭐냐면 성폭력 매뉴얼에 따라서 다 움직인다 하더라도 광역단체장과 관련된 부분이 있을 때는 속수무책이더라.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완비하고 이것을 고쳐나갈 것이냐가 아마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앞으로 국회 차원에서도 제도화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될 부분들도 있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뭐 이재명 지금 지사는 당원 당규에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이 대표했을 때 그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중대한 책임이 있는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후보를 내지 않는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겠구나라는 모습을 국민들이 설득하게 되는 것이지 그런 거 중요한 거는 빼놓고 뭐 성인지 교육을 강화하겠다 뭐 제도 장치를 아무리 높이겠다 그래도 과연 얼마만큼 설득을 시킬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결심을 할 시기가 저는 올지도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사과를 넘어서 이 해당 지역들이 후보를 낼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좀 더 명확한 입장이 나왔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아쉬움이 있었다는 얘기 해주셨는데 자, 오늘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진행되는데 박원순 청문회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 관련 질문이 굉장히 많았고요. 특히 의원들이 지금 이게 공소권 없음이 됐지만 진상규명은 확실히 돼야 된다 이런 질의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렇죠. 사실 뭐 지금 그러니까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이 청문회의 가장 큰 쟁점이 결국 박원순 시장 사건과 관련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뭐 이제 두 가지 문제인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공소권 없음이라고 해서 경찰이 사실상 지금 이 관련된 이 여러 가지가 그러니까 지금 배경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사를 종결했지만 이것이 과연 정당한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 조치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한 의구심을 지금 의원들이 지금 제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그 전에도 보면 그 이전 사건에 여러 사건들 보면 공소권이 없었지만 사건의 진상을 밝혀야 된다 차원에서 조상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예를 들면 이 연쇄살인 사건이 일어났던 그 이춘재 관련된 사건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뭐 지금 공소권은 없었지만 이번에 다시 명명하게 경찰이 수사해서 밝혀내지 않았습니까? 그런 진상을 규명을 통해서 이것이 던지는 메시지가 상당히 강하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경찰이 지금 공소권 없다고 해서 지금 나몰라라 할 일은 아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고 이제 박원순 시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에 과연 이 피소 사실을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런 부분들이 과연 어떻게 유출됐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잠시 진상 규명이 돼야 되는데 지금 경찰은 뭐 청와대는 보고를 했지만 지금 피소 사실을 그러니까 박 시장 측에 준 적은 없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과연 경찰이 제대로 된 진상조사를 해낼 수 있을 것이냐 이와 관련해서는 뭐 검찰이 수사를 한다니까 이 부분은 그럼 경찰이 어떻게 협조할 것이냐 이것도 오늘 큰 주제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오후 청문회까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23일에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나온 쟁점들 보면 대부분 아들 관련 쟁점입니다. 이 통일부 장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느냐 청문회 날 보면 이거보다는 또 도덕성 검증이 더 많아질 것 같아요. 정책의 문제와 이제 도덕성의 문제가 항상 충돌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청문회를 보면은 이제 개인의 도덕성 문제에다가 집중을 하다 보니까 정책은 사라지고 개인 문제에다가 물론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닌데요. 이 문제와 관련돼서 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관련된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청문회에서 성실하게 답변을 하는 다만 이제 그게 중점이 돼서는 안 되고요. 이 통일부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또 자리입니까? 그러니까 정책적 사항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남북 연락소가 폭파된 부분에 대해서 피해에 대한 것을
국측에다 요청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나름대로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뭐 그런 걸 포함해서 관련된 뭐 대북 전담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까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렇게 좀 균형을 맞춰 가면서 갔으면 좋지 않겠는가 생각이 좀 드는데 다만 우리는 뭐 지금 반쪽짜리 청문회거든요. 청문 보고서 채택이 안 돼도 대통령이 얼마든지 임명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뭐 여당이 워낙 숫자적으로 위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청문회를 뭐 조금 성실하게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고요. 의원이 물어보는 거는 야당 의원이 예. 물어보는 게 아니라 결국은 국민이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성실하게 답변을 해야 돼. 그런 의무가 있다고 저는 보고요. 네. 현역 불패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불패를 넘어서서 심도 있게 청문회가 청문회좀답게 예.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예, 드립니다. 어쨌든 뭐 청문회 과정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네. 있기 때문에요. 27일에는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도 예정돼 있는데요. 이 역시 야당은 단단히 벼르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여당의 목소리까지 함께 듣고 오시겠습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어제 뭐라고 얘기를 한 겁니까? 이게 적과 내통한 사람을 네. 임명했다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이건 나가도 너무 나간 것이죠. 이거 뭐 네. 막말 수준을 넘었다고 보는 거고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거라면 네. 구체적인 이렇게 얘기한 구체적 근거를 대야 됩니다. 만약 근거를 대지 못한다면 이건 완전히 흠집 내기고 정치 공세하는 것인데 무책임한. 네. 만약에 이거 근거 못 된다고 그런다면 즉각 사과하든지 책임을 져야 돼. 법적 책임을 보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뭐 이 정도로 얘기를 했다면 이건 막가자는 거 아닙니까? 그분은 아마 대북 협상에 집중할 텐데 국정원장이라는 자리, 국정원 조직이라는 자리가 그 일 하는데도 아닐 뿐더러 만약에 국정원장 또 국정원 조직 이걸 이용해서 만에 하나라도 편법적으로 북한이 바라는 그런 대북 지원을 모색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굉장히 위험한 접근 방식이고 잘못하면은 과거에 문제됐던 대북 불법 송금 같은 그런 제2의 불법 송금 사태가 터질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잘못된 인사라고 지금도 생각합니다. 먼저 이제 논란을 일으킨 발언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적과 내통하는 그렇죠. 이 표현이 좀 문제가 됐었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공방이 네. 이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지금 들으셨다시피 조혜진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게 제2의 불법 송금 네. 같은 게 터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이렇게 네. 보고 있고 여당에서는 뭐 박지원 내정자 역시 색깔론이다 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고 여당에서도 지금 이거는 너무 지나친 도를 넘은 거 아니냐. 그리고 법적 책임까지 져야 되는 사안이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지금 그러니까 여야의 시각이 상당히 지금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가 얘기했던 적과의 내통이라는 그 단어에 어떻게 보면 야당이 지금 북한을 바라보는 그러니까 지금 뭐 일종의 뭐 관점이 다 녹아 들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적이라는 것 자체가 뭡니까? 타도 내지는 굴복시켜서 흡수해야 될 대상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상대하고 뭐 대화하고 타협하고 뭐 협상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이런 적한테 뭔가 이롭게 할 소지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나 반면에 지금 이 여당의 입장에서는 북은 그러니까 지금 뭐 이게 타도하고 굴복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우리하고 지금 대화 타협을 통해서 같이 나가야 될 동반자로 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측면에서는 내통이 아니라 정통한 북한의 그러니까 인연과 정보를 갖고 정통한 사람이 국정원장 되는 것이 맞다는 것인데 이 두 가지 관점의 차이가 격렬하게 지금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지만 저는 뭐 지금 조혜진 의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뭐 제2의 불법 대북 송금 같은 그런 사건이 일어날 거라 저는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 시절에 그러니까 대북 불법 송금과 관련해서 그때 특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특검을 수용한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이 2004년도에 이 참여정부의 그 초대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이었거든요. 그런 측면을 본다고 한다면 그렇게 뭐 이렇게 규정된 법을 그러니까 이 법의 태도를 넘어서서 그러한 정도까지는 저는 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예, 박지원 내정자 뭐 정치 구단이라서 그동안 선고 질문하는 역할만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 또 어떻게 그 수비수로 역할을 할지 이것도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김영준 명지대 교수,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특임 교수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